네, 우리 몸에 있는 손바닥 들여다보기 너무 쉽죠? 부동산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손바닥 부동산 시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예정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옮기겠다. 이래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용산으로 옮기면 그전에도 왜 그랬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고도 제한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용산도 그런 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 기본적으로 지금 고도 제한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을 보면은 일단은 그 용산 파크자이라든지 베르디움 이런 것들이 500m 이내에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미 높은 건물이 있다 이런 뜻이군요. 예, 있으니까 그 선 안에서는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 인식하기에는 없을 거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가까운 지역들 보도가 최근에 많이 됐습니다. 그게 삼강 맨션이나 한강로 주변 이쪽에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삼강 맨션은 바로 옆이던데요. 바로 옆이에요. 네, 그 바로 옆이라 아무래도 건축 심의나 또는 인허가를 내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김포 장릉 그 왕릉 주변에도 고층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고, 또 파주 운정 같은 신도시에도 대공방어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해서 몇 층 정도는 또 소위 말하는 그 날려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그 압박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내주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삼강 맨션 있는 그 그 대구탕 많이 파는 그 지역이잖아요. 네. 그 지역이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기존에 청와대나 국회나 또 대법원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은 다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게 좀 물론 당선인께서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러 사람들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산에 계신 분들은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용산 그냥 접하다 보면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또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 분위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분들 삼각 맨션이나 한강로 일대에 있으신 분들은 우려들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을 봐도 용산에 있는 매물들이 기존보다 좀 감소했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 이 물건을 내놓고 그 차익을 좀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인 차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라면 공원이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 심리도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약간 노후 밀집된 지역들도 그래도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좀 미관상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속도감이라든지 또 교통 체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교통 여건들을 개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들이 현실에서 또 일어날 수 있을지 또 그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지역은 매물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 모양이네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감소량 보니까요. 25개 자치구 중에 감소 추이는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그 용산 지역 안에서 분위기를 좀 대변한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앞에 대통령 집무실이 생겨서 공원이 잘 조성되면 앞으로 데모를 용산에서 와서 하게 될 거다. 목욕탕 포장해가지고 가서 데모도 할 수 있겠네요. 세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세금 얘기가 사실은 관심들이 많으시고 지금 공시가격 발표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17% 이상
상승이 됐는데 이제 정부 발표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 돌린 그 내용들 저도 접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부담이 좀 줄어든 것은 맞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체감하는 것 자체가 공시가격이 그 2년 동안 두 자릿수를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네. 역시나 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음. 또 종부세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상자들도 좀 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보유세 완화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 몇몇 아파트들을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항상 뭐 언론에서는 특정 좀 인기 있는 단지나 주목받는 단지, 뭐 소위 말하면은 좀 고가의 단지를 피킹을 하잖아요. 예. 그곳에 보면 이제 서초구에 있는 반포 아크로리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한 41% 정도 줄은 거로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반포 자이 아파트도 뭐 약간의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보유세가 뭐 한 3.99%, 뭐 한 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산세가 약간 줄은 것도 있고, 예. 아니면 조금 오른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고가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은 예.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유세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없는 네.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매년 뭐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진 않습니다만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시가격도 올라가는 게 상식인데 얼마나 이제 현실화율을 잘 반영했느냐는 좀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현재 시세를 반영했는데 옛날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하는 게 예. 어느 정도 그 정부에서도 책임을 책임을 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OECD를 기준으로 해서 예. 앞으로의 그런 그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늘려 나가야 되고 그것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받쳐줘야 되는데 안정적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게 보유세란 말이에요. 그런 보유세들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돼줘야 되고 또 예. 부동산 시장에서 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추는 게 이 트렌드이긴 한데 네. 과거로 회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취지하고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년, 3년 동안 최근 부동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 정부의 실책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뭐 회계하는 입장에서는 뭐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들이 좀 적기 때문에 예. 체력이 좀 더 늘을 수 있지만 무주택이나 뭐 주택을 뭐 좀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집이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실망들도 시장 안에서는 좀 같이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이 뭐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는 글쎄요 뭐 그런 사례가 있나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쉽지는 않은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이 공시가격 기준은 2020년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보다 한 해 더 전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었었는데 이것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글쎄요. 이게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 보유세나 종부세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부동산 그 세금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네. 뭐 이론 안에서도 또 그 운영하는 입장 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달콤한 세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그 주거복지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주택 그럼요. 공급을 할 때 네. 필요한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뭐 2년 전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머니 사정은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택을 갖지 못한 분들의 내집 장만이라든지 뭐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2년 앞으로 간다라는 게 뭐 입장이나 뭐 정치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게 좀 가능한가라는 우려는 조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부세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어떤 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부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경우는 부담이 더 늘 거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할인해서 적용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 더 거의 100%로 높이니까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종부세나 특히나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예. 거의 다주택자 중심으로 작년에도 종부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주택자는 뭐 상당 부분 세금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강남에 예를 들면 종부세 대상자 그 음마 아파트하고 마포에 있는 레미안 프루디오라는 뭐 단지를 두 개를 갖고 있으면은 네.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9,8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작년 7,400만 원 대비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가 오른 거고요.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하고 최근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 잠실주공 5단지를 보게 되면은 예. 뭐 21년 그 보유세를 22년 보유세 예상이 뭐 한 1억 2,800, 한 1억 3천 정도 내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20년도가 4,200만 원이었거든요. 예. 21년도가 9,900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한 1억 3천 정도가 되니까 뭐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한다라면 다주택자들의 뭐 세부담 상한이라든지 뭐 공정시장가의 기여 요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준다라면은 뭐 좀 부담하는 측면에서 좀 가볍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아예 합친다 이런 것도 공약 사항이어서 네.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도세 유예가 돼야 지금 이제 집 있는 분들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 못 판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공약이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그런 공약이 있었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좀 유예해주는 방안 그러면 좀 집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사실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될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이 시장이나 뭐 정부나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쪽 뭐 모두가 다 기대를 하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뭐 무섭다라기보다는 네. 그 차익 실현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런 차익을 실현을 하게 되고 뭐 거래세가 낮춰진다라고 하면은 네. 물량들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이런 뭐 시장을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이런 뭐 중과 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매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또 당장 보유세를 감당을 하고 또 양도에 대한 그 차익 실현을 가지고 다시 부동산으로도 들어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매물 얘기를 그 용산 매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양도 차익이 뭐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양도 차익이 더 많아지면 내는 세금들은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가지고 뭐 기대감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매물을 늘어난 매물을 가지고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몇 년 전에 조금 깨진 것 같다라는 그 공식이 좀 많이 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슈가 해결되면은 매각에 나설 거다라고 한편으로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뭐 이렇게
대선 몇 개월 동안 발표한 공약들이 있는데 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멋진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쉽게 팔까라는 생각보다는 뭐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은 좀 보유하는 전략을 하겠고 또 약간 외곽 지역이나 양도 차익이 좀 적은 주택 위주로 예. 또 매도를 하고 또 양도 차익이 좀 많이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 증여 형태로 좀 운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조금 조건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든지 세금 부담이 워낙 커졌을 때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아이고 못 참겠다 이러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나올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세 보유세 뭐 조금씩 낮춰주는 분위기여서 여기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전문가들 분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더군요. 그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은 확실히 좀 앞으로 인허가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기대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첫 번째로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재건축 단지 공급 활성화에 예. 이제 좀 연관이 있죠. 그다음에 서울시 2040 도시기본 계획에서도 35층 룰을 또 폐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재건축이 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조성이 됐거든요. 근데 네. 더 큰 내용들은 사실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 조합들 안에 전문성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또 사실상 그 재건축 단지의 조합들의 이기심도 예. 일정하게 좀 내려줘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는데 이런 공급 활성화라든지 폐지가 생기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다양해지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 분상제라든지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예. 것까지도 또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한 발 빼게 되면 또 한 발 또 다가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